안녕하십니까. 행정학 8번째 시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행정학을 지금 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입니다. 공공관리론, 여기 보면은 기업가적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자,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다른 말로 기업가적 정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가적 정부니까 뭡니까? 매니지먼트인데 여러분들 이 기업가는 뭡니까? 영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부 개념은 뭐냐면 영리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표에다가 별표를 5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전통적 관료제, 이거를 뭡니까? 종전관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의 관리제 뭡니까? 관리론, 신관리론 또는 기업가적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과거의 관리론은 뭐냐면 1번 보시면 노적기는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뭡니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방향 잡기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역시나 뭡니까? 정부가 스티어링을 하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신관리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기업가적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어떻게 되냐면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도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도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법에서도 중요한데 행정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유도 행정은 비권력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도를 해 행정을 좋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데 유도에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고 물론 행정 제재도 가할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이 유도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적 정보에서는요 경쟁적 공급, 즉 서비스는 경쟁적 공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되겠죠.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한대로 가격만 하락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보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6번을 보세요. 관리는 임무다. 그 다음 미션이죠. 그 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 즉 관리라는 것은 성과 관리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모든 게 다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과감히 말이죠. 피드백에서 이제 탈락시켜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플래스트릭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정부 재창출을 위한 오시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 전략. 정부 재창출 위해서 재창조, 그 다음에 재창출을 위해서 오시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고객화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C자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한 정치다. 자, 고객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바로 오시 전략 중에 고객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뭐냐면 공동체,
사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두 번째 OC 전략 중에 두 번째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채널입니다. 채널. 자, 채널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민간인 일반 사연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된다. 채널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채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바로 경쟁 가치를 말합니다. competitivity, value 이렇게 돼 있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말이죠. 경쟁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쟁도 않고 그 다음에 가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부 재창조하는데 뭡니까? 억제 수단이 되겠죠. 밑거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초이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도구.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OC 전략에서는 고객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경쟁 가치, 선택 도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E라는 게 또 있어요. 3E. 2가 이제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education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engineering,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가 됩니다. enforcement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술, 관리 이 세 가지를 3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OC 전략에서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3E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 이론 지금 공부하는데 공공관리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서비스 개념이 이 행정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런 이론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영미식 어떤 범죄에서 카테고리에서 발생한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민주화를 또 저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공행정과 말이죠. 사행정이 원래 좀 다른데 두 가지를 섞어놓고 판단했다. 즉 물인지 술인지 뭡니까 기름인지 물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그런 경시했던 그런 비판도 제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NPM에 대한 비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카처라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67페이지입니다. 시민 재창조론 줄 한번 보세요. 스카처입니다. 시민 재창조론 이런 이론을 가지고 NPM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민이 말이죠. 시민이 정부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부를 소유한 것은 바로 정치 집단 내지는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이 뭡니까 정부의 주인이다 또는 일반 공무원이 주인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 스카처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이 뭡니까 주인 대리인 이런 이론과 관련해서 바로 국민이 주인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말이죠 NPM에서 강조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NPM은 국민이 말이죠 주인은 아니었죠. 국민이 서비스라든가 어떤 이런 거의 주체가 NPM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공공 서비스로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이 말이죠 서비스의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이론을 봤는데 이 이론에 반격을 가한 거죠. 국민이 어째서 서비스의 대상이냐, 소유자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바로 국민주권 사상, 민주주의 사상을 뭡니까 이 행정학에 도입하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스카처였습니다.
자, 67페이지 나와 있죠. 시민은 정부의 고객이 아니라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아까 뭐 커스터머 얘기 나왔습니다만 삼시 정책, 삼시 재창조론, 뭡니까? 정부 재창조론에서 삼시가 나왔었는데 그때 커스터머 나왔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스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스카처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론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 이론을 뒤엎은 그러한 이론이 바로 시민 재창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블랙스버그라고 나와 있죠. 블랙스버그 선언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부 관료란 말이죠. 관료를 후려치긴다는 거 있어요. 관료 후려치기. 관료 후려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랄하게 말이죠. 행정부 관료를 비판한 겁니다. 뭐냐면 행정과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나머지 관료를 좀 깎아내려는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이 많아요. 사실 일반 뭡니까 일거리라든가 시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아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 행정 관료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직업 공무원들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공공 서비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NPS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은 NPM이었죠. NPM에서는 결국 매니지먼트를 강조했었어요. 그러나 여기 NPS는 뭡니까? 뉴 파브릭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일종의 소유자로 본 것이다. 자, 소유자니까 서비스를 좀 더 높게 하자 이런 이론이 팽배했던 것이죠. 자, 67페이지입니다. NPS, 뉴 파브릭 서비스로 나왔다. 줄거시고 NPM이 주적 피동적 고객에 대한 관료적 권한이라고 본다면 NPS는 바로 시민 중심의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고객 중심입니다. 그리고 공식 제도를 즉 시민 중심이었는데 옛날에 비공식이었죠. 이것을 시민 중심의 공식적인 제도로서 구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주장, 이론이 바로 NPS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의 소유자는 시민이다. 즉 이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시민 재창조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에요. 거버넌스 연구론 이론 나와 있죠. 자,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이냐면 거버먼트, 정부죠. 그 다음에 마켓의 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집단이 세계 이익 집단인 건 바로 people 개념이에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그 다음에 마켓, 그 다음 people 이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NP 거버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신거버먼스, 뉴 거버먼스 공공관리 쪽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거버먼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로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8페이지 보세요. 로즈는 기업가적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코아퍼레이트죠. 코아퍼레이트는 뭡니까? 기업가적으로 서로 협동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반에서 뭡니까? 논리를 폈던 사람이 바로 로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즈는 말이죠. 이 굿 거버먼스 이론을 폈는데 굿이라는 게 뭡니까?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는 선이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NPM에다가 말이죠. NPM에다가 자유주의를 접목시킨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뉴 파브릭 매니지먼트에다가 자유주의죠. 자유 어떤 사상을 투영시킨 그러한 이론, 이것이 바로 로즈의 거버넌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69페이지 보면은 또 거버넌스를 또 강조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피터스입니다. 또는 패터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전통적인 정부 모형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뉴 거버넌스 이론을 폈다는 겁니다. 뉴 거버넌스의 이론 중에서 4가지 정부 개혁 모형을 제시했다. 자,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밑에 비교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표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데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정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위 문제가 판단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적 정부 모형이 있어요. 마케트적인 정부 모형이 있는데 이때는 말이죠. 독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왜 실패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독점, 두 번째는 가외성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랬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여적 정부 모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축적 정부 모형, 마지막으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 있다.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 말이죠. 내부 규제랄지 이런 게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재량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재량성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로마자 4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꼭 별표 5개 치세요.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한 문제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느냐? 신자유주의를 강조합니다. 공공관리론은 뭐냐면 어떤 신자율적 규제 이걸 강조했지만 뉴 거버넌스는 그게 아니죠. 뉴 거버넌스는 여러 사람들이 코아퍼레이트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적인 사고 방식으로 행정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뉴 거버넌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 줄구세요. 두 번째, 관리기구는 봐도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기구에 의해서 다 통제를 받거나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뉴 거버넌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 좋은 얘기 또 하나 나오죠. 관리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받느냐? 바로 트러스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신뢰하고, 그죠? 행정부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국민도 신뢰하는 트러스트 개념이다. 이렇게 봤고, 자, 4번 정부의 역할은 바로 스티어링이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동 원리는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은 바로 뭡니까? 협동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제.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신거버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다. 일종의 듀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적법 절차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중시했던 것이 바로 뉴 거버넌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7번을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마켓 개념을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뭡니까? 행정과 그다음에 마켓과 그다음에 일반 이익 집단이 같이 싸잡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법과 정치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법은 말이죠, 강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강제력이 있고, 정치는 타협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타협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정치는 타협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법은 오로지 강제할 뿐입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법과 정치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설명했었는데, 마더니즘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뭡니까 근대주의자예요. 그래서 근대화하는 것 자체보다도 오히려 어떤 비형식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있는데 1번 보세요. 객관주의를 배척했다. 자, 여러분들 객관주의다 그럼 뭐예요? 객관주의는 바로 결과주의 아니겠습니까? 결과주의를 배척했다. 그 다음에 어떤 성과주의를 배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적 특징에서 구성주의를 강조했다. 자, 구성주의 줄 한번 끄시고 별표 좀 치세요. 구성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거예요. 사회 현상이 이렇게 있다면은 사회 현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포인트가 개인이죠. 사회 현상은 개인의 현상을 토탈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사회 구상주의가 되겠죠.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의 특징은 뭐냐? 원자적이고 분권적 사회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통합된 사회를 강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적 다원주의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저 개인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인데 물론 사회 공통제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자적 또는 뭡니까? 분권적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은 관료제를 엄청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관료제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직업공무원제도라든가 이런 걸 반대했다는 거죠. 직업공무원제도라든가 관료제가 있게 되면은 서열화, 즉 계층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일반 국민은 서비스를 좀 덜 받게 된다 이런 이론과 연계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6번 탈물질화 그 다음에 탈규제주의 이런 걸 강조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기존에 강조했던 지나치게 발전적인 그런 것을 탈피하고 그것보다는 자유 그 다음에 어떤 혁파 이런 걸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정 이론에서 파머의 반관료제론이 있고 그다음 팍스와 밀러의 담론이 있습니다. 자, 팍스와 밀러는 왜 담론을 강조했겠습니까? 관료주의 하에서는 어떤 서열화가 강조되죠. 그러나 담론에서는 뭡니까? 이런 화로에서 말이죠. 서열화 필요 없죠. 같은 동등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함으로써 어떤 합리적인 아니면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죠. 밀러 같은 경우는 동의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면 담론 나와 있는데 행정기구를 담론 장소로 파악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행정기구가 있는데 말이죠. 행정부가 이랬다고 칩시다. 여기에 있으면 말이죠. 여기에는 일반인도 들어가서 일반인도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도 들어갈 수가 있다. 정치인.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정기구에 들어가서 담론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론. 담론이라는 게 뭡니까? 화로에서 그죠? 화로에서 말하는 게 담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론이 화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도출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절까지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공식적인 정치가지만 이런 사람은 비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 중에서도
정치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까지도 포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이념과 목표가 있는데 시험에는 출제 안 됩니다만 19세기는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7번 보시면 1990년대 뉴 거버먼스죠. 이때는 민주성, 그 다음에 참여성 이런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 이론과 공익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다. 공익은 말이죠.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다원주의 입장에서 어떤 공익은 바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과정설이고, 아니다. 실체설은 공동체의 어떤 공익관에서 발전됐다. 즉 과정설은 어떤 실체가 없다고 본 거예요. 실체를 부정했겠죠. 그러나 실체설은 뭡니까? 공익도 실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익도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실체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로서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자연법,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형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연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든 일반적인 법은 인공으로 만든 법이 되겠죠. 자연법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대로 둬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나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다. 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봄이 있으면 뭐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간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의라는 게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옛날 철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의냐 뭐냐, 정의가 뭐냐 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는데 평균적 정의와 자연적 뭡니까 배분적 정의 이렇게 내린 그런 역사적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74페이지 보시면은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게 있는데 수직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에 초점을 맞는 이론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과연 정의가 뭐냐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인데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배분적 정의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한 건데요. 평등이론과 실적이론, 그 다음에 욕구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는 아주 이 끝이 없죠. 그런데 배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욕구에 따라서 배분하는 원칙, 이게 바로 욕구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75페이지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가외성 이런 게 있는데 별판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민주성은 반대로 말해서 뭡니까? 전체성이라고, 반대말은 전체성인데 민주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원성을 강조해요. 다원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뭡니까? 대한민국은 혼자 가질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건 뭡니까?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되고 어떤 전체가 전체 개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체성이 되겠죠.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상호 뭡니까?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는 게 나와요. 능률성은 어떻습니까? 능률성은 산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투입을 적절히 하고 그다음에 산출을 높여야 한다는 게 바로 능률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75페이지 좁은 의미의 능률이 있고 넓은 의미의 능률이 있는데 비용 효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능률성, efficiency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76페이지에 효과성이라는 게 나와요. 세 번째 효과성. 효과성은 뭡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뜻이죠. 목표를 달성했는가. 목표 달성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로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줄거세요. 이것을 efficiency가 아니라 effectiveness라고 합니다. effectiveness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산출 총량만 고려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용 내지 효과의 구체적 구성은 불고려했다. 뭡니까? 효과성은 바로 결과만 판단했다 이런 얘기죠. 결과를 판단했지 어떤 과정을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합리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단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정도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디스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항로라고 그러죠. 직항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우회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수단이 적합하느냐. 이게 바로 합리성이 되겠죠. 합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가외성이라고 나오죠. 가외성은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능이 말이죠.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병대와 해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행정기구를 통해서 행정기구의 능력이 말이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행정기구를 또 두는 그런 성격, 가외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른 말로 중첩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중첩성 오버래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복성도 됩니다. 듀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등전 현상. 이건 뭐냐면 동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군도 뭡니까? 바다를 지키는 그런 부대고, 그죠? 해양경찰도 바다를 지킨다. 이런 동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quipolitation 이렇게 이제 politic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뭐냐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외성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감축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 4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용어는 말이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능률성, 효과성, 가외성입니다. 민주성이야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NPM과 NPS,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